강에 다리를 놓으면 되겠구나. 아침 시장에 덕진이가 쌀 300석을 모두 파니 그 돈은 무려 커다란 기와집을 지을 수 있을 만큼 큰 금액이었어요. 그녀는 그 돈으로 유명한 석공을 수소문해서 주막 옆 강에 튼튼하고 커다란 돌다리를 놓도록 했어요. 이 다리가 어찌나 크고 튼튼한지 아무리 많은 비가 와도 끄떡없었고 다리 가운데로는 배도 지나다닐 수 있었지요. 고을 사람들과 나그네들은 덕분에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덕진이에게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한편 덕진이가 자신이 갚은 쌀 300석을 팔아 사람들을 위해 다리를 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원님 또한 크게 깨닫는 바가 있어 이후로는 어진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려 노력하며 베푸는 삶을 살았다고 하네요.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으신다면 스튜디오 은자의 창작 동안 신비한 501 스타점을 전국 이렇게 큰 변화가 나오지 않아요. 일반적인 진행에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선조들의 경과 옛날 지혜가 고려시대 개성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국제무역도시로 번성했던 개성인 만큼 남편 이씨 역시 장사를 해서 살아가는 상인이었는데 이 모양을 보고 부부는 함께 저작거리에 나가곤 전부터 했다. 가장 오래된 정석이라는 남편의 말씀이신 거예요. 취미는 근데 바둑이었다. 그는 바둑 두는 것을 몹시 즐겨 저작거리에서 여유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과 바둑을 두었는데 썩 잘 두어서 항상 이겼다. 이씨, 나랑 바둑 한판 두세. 나랑 바둑 두고 싶어하는 이들이 하도 많아서 뭐라도 걸어야지. 맨입으로는 썩 내키지가 않네. 여기 밤 한 소쿠리 걸고 한 판 어떤가? 좋지. 그는 장기인 바둑으로 이웃들과 내기를 해 이길 때마다 곡식이나 과일을 얻었다. 그는 나아가 무역 상인들과도 내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다음 중 숙면이 가장 필요한 계절은 숙면이 계절 타면서는 사계절 내내 잘 자야지. 겨울. 푸근해. 덕분에 판매하는 물건의 값을 더욱 비싸게 거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씨의 아내는 남편이 내기 바둑을 두는 것을 썩 내켜하지 않았다. 하루는 이 씨가 그에게 종종 바둑 시합을 거는 중과의 내기 바둑에 이겨 싱글벙글하고 있을 때였다. 중이 자리를 뜨자마자 그의 아내가 이 씨에게 다가가 말했다. 서방님, 내기 바둑에 너무 빠지신 것 같아 염려가 되어요. 걱정 마시오. 그저 재미로 하는 것이오, 재미로. 서방님, 혹시 모르니 절대 내기 바둑판을 더 키우지는 마셔요. 사람은 누구나 고꾸러질 때가 있는 법인데 서방님이라고 늘 이기기만 하시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알겠소. 남편은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뛰어난 바둑 실력을 아내가 잘 몰라서 괜한 걱정을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중이 이 씨를 찾아와 내기 바둑을 두자고 했다. 스님은 매일 내게 쉬면서 포기하는 법이 없구려. 자, 오늘은 무엇을 걸고 바둑을 두면 좋겠소? 오늘은 산딸기 내기를 하세. 산딸기? 산딸기라? 지금은 한겨울이라 산딸기를 구할 수 없을 텐데. 진 사람이 산딸기를 준비하지 못하면 대신 돈 1000냥을 주기로 하면 어떤가? 이 씨는 중과 바둑을 둘 때마다 늘 이겼기에 이번에도 자신이 있었다. 자신이 이길 것이 뻔한 내기인데 한겨울에 산딸기를 구할 수 있을 리가 없으니 그야말로 1000냥이 제발로 굴러들어올 판이었다. 이 씨는 당연히 내기 바둑에 응했다. 그런데 막상 바둑을 두기 시작하자 상황이 이 씨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다. 중이 바둑을 두는 솜씨가 전과 달랐던 것이다.
중은 마치 이 씨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바둑의 고수가 되어 있었다. 이 씨가 바둑판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중을 이길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큰일이다. 돈 1000냥이 날아가게 생겼구나. 그는 이 위기를 어찌 넘어갈까 생각하다 말했다. 아이고 배야, 아까 먹은 게 잘못됐는지 배가 너무 아파. 오늘은 도저히 더 둘 수가 없겠소. 바둑판을 이대로 두고 내일 이어서 두기로 하시구려. 그날 밤 이씨는 걱정이 되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부인이 그 까닭을 물었더니 남편이 중과 내기한 일을 말했다. 남편의 말을 들은 부인이 말했다. 서방님, 바둑판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럼 기억하고 있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내가 이길 수 있는 수를 모르겠소. 외우고 계신 바둑판을 그림으로 그려주시어요. 아내는 남편이 그린 그림을 유심히 보더니 다음에 어떻게 바둑을 둬야 하는지를 일러주었다. 다음 날 이 씨는 중과 전날 두던 바둑을 이어서 뒀다. 그는 아내가 일러준 대로 바둑을 두었고 마침내 중과의 내기 바둑에서 이기게 되었다. 중에게서 1000냥을 받은 이 씨는 몹시 기뻤다. 아내가 일러준 수라면 자신도 떠올릴 수 있었는데 왜 그러지 못했는지 그 점이 스스로 의아하긴 했지만 피로가 누적된 탓에 잠시 머리가 굳었던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바둑 실력에 더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 한편 예성강 하류 나루터인 병란도는 많은 당나라 상인들도 드나드는 국제무역항이었는데 상인들 중 하두강이라는 이가 있었다. 그가 병란도 저작거리를 오가며 거래를 하던 중에 한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했다. 저리 절세 미녀가 있다니. 하두강은 한눈에 여인에게 반하고 말았다. 여인은 한 상인의 옆에서 그의 일을 돕고 있었다. 하두강은 여인이 궁금해 거강꾼들을 통해 뒷조사를 해보았다. 그랬더니 여인과 상인은 부부인데 남편이 바둑을 심히 좋아한다는 것이었다. 남편은 종종 다른 이들과 내기 바둑을 둔다고 했다. 그런데 마침 하두강 역시 엄청난 바둑 고수였다. 이에 그는 호기심에 상인과 내기 바둑을 두게 되었다. 하두강과 상인의 바둑 시합은 상인이 이기는 것으로 끝났고 하두강은 상인에게서 물건을 곱절로 쳐서 비싸게 샀다. 상인의 바둑 실력을 칭찬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하두강은 상인의 바둑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자 자신의 실력을 속이고 상인에게 져준 것이었다. 본래 바둑은 당나라에서 시작된 것으로 고려의 상인이 아무리 날고 긴다 하여도 본국에서 고수로 불리던 하두강의 실력과는 비할 바가 못됐던 것이다. 이를 알 턱이 없는 상인은 이후로도 하두강과의 내기 바둑을 받아들였다. 그는 내기 바둑 덕분에 하두강으로부터 많은 재물들을 받게 되어 하두강과의 내기 바둑에 흠뻑 빠져 있었다. 또 오셨구려. 오늘은 무엇을 내기로 걸고 두시겠소? 오늘만은 반드시 자네를 이기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왔네. 내 남은 전 재산을 다 걸겠네. 전 재산을 말이오? 정말로 그래도 되겠소? 한 입으로 두 말 안 하네. 자네는 무얼 걸겠나? 내가 남은 전 재산을 거는데 자네도 그만큼 소중한 것을 걸어야 하지 않겠나? 하두강은 이어서 말했다. 자네의 아내를 걸게나? 내 아내를? 내 전 재산과 자네 아내를 걸고 내기 바둑 한 판 두겠나 말겠나? 싫으면 관두게. 하두강이 돌아서려는 듯 몸을 돌리자 상인은 그의 손을 덥석 잡았다. 두지, 두고 말고. 상인 이씨 생각에 어차피 이번에도 자신이 이길 것이 뻔한데
당나라 상인의 남은 전 재산을 건 마지막 한 판을 놓치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이었다. 이 씨는 그렇게 하두강의 검은 꼬드김에 넘어가고 말았다. 바둑 시합이 진행될수록 이 씨의 얼굴에는 근심이 내려앉았다. 하두강의 진짜 실력에는 도저히 당해낼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이 씨는 하두강에게 지고 말았다. 이 씨는 하두강에게 그간 자신이 받은 모든 재물을 돌려줄 테니 이번 내기는 없던 것으로 하자고 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 씨의 아내가 목적이었던 하두강이 그렇게 해줄 리 없었다. 결국 이 씨는 하두강에게 아름다운 아내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 하두강의 수하들이 그의 아내를 둘러싸고 자신들이 타고 온 배로 데리고 가는 것을 바라본 이 씨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고 탄식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다. 한편 하두강은 자신이 첫눈에 반한 아름다운 고려 여인을 배에 싣고 당나라로 향하는 중이었다. 그런데 배에 태워진 여인은 하두강이 아무리 살갑게 말을 걸어도 대꾸하지 않았다. 하두강은 어떻게 하면 그녀의 마음을 열 수 있을지 고민했지만 여인의 마음은 굳게 닫혀있는 듯했다. 어차피 망망대해에 떠있으니 이제 도망도 갈 수 없는데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한들 뭐 어쩌겠어? 남는 게 시간이니 조바심 낼 것 없지. 그러던 중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예성강 포구를 떠날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던 바람이 갑자기 뚝 그쳐버린 것이다. 돛을 팽팽히 부풀려주며 배를 움직여주던 바람이 없으니 돛은 푹 가라앉았고 배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기만 하면 다행이었을 텐데 배는 갑자기 제자리를 빙빙 맴돌기 시작했다. 해류의 흐름에 문제라도 생긴 것인지 바다 한복판에서 배가 빙빙 돌기 시작한 것이다. 뱃사람들은 공포에 실렸고 우왕좌왕하기 시작했다. 하두강 역시 몹시 당황했고 곧바로 부하를 불러 점을 치게 했다. 당시 뱃사람들에게 점은 곧 과학이자 진리였다. 점괘가 나온 것을 보고 하두강의 부하가 머뭇거리자 하두강이 다그쳤다. 왜? 뭔가? 점괘가 뭐라고 하는가?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더 크게 전국 어디서나? 만나고. 배에 있는 고려 여인 때문이라 합니다. 어? 고려 여인을 지키고자 용왕신이 우리 배를 붙잡고 있는 것이라 합니다. 저 고려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배가 파손할 것이라고 점괘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하두강은 생각지도 못한 점괘에 기가 막혔다. 그러나 바다 위에서 배가 빙빙 돌고 있는 상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인이 아니라 무사히 본국에 돌아가는 것이었다. 곧 그는 수하들을 시켜 재물을 마련했다. 그리고 뱃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충문을 외치며 재물을 바다에 던졌다. 여인을 돌려보내겠습니다. 이 재물을 받으시고 노여움을 푸시옵소서. 그러자 놀랍게도 빙빙 돌던 배가 제자리에 멈추었다. 그러더니 바람도 다시 불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뱃사람들이 안도의 탄성을 질렀다. 해류가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바람도 다시 불기 시작합니다. 하두강은 서둘러 예성강 포구로 돌아가 데려왔던 여인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배를 돌려 당나라로 갔다. 포구에는 아내를 빼앗기고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던 상인 이 씨가 있었다. 남편은 돌아온 아내를 보고 헐레벌떡 뛰어가 손을 붙잡았다. 아내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남편을 원망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그를 용서했다. 둘은 눈물을 거두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고려가요인 예성강곡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예성강곡은 고려시대 가요로 전후 두 편으로 되어 있으며 작자와 연대는 미상이며 가사의 내용은 전하지 않고 그 유래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성강곡의 전절은 아내를 빼앗긴 어리석은 남편이 경란도 부둣가에서 울며 불며 한탄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또한 예성강곡의 후절은 배에서 내린 여인이 남편을 원망하며 한 맺힌 심정을 노래한 내용이라고 하네요.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으신다면 스튜디오 은자의 창작동화 신비한 502 자파점을 전국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김진삼이라는 이름의 무역 일을 하는 상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장거리에 그때그때 여러 가지 식품이나 물건을 내다 팔았어요. 무거운 짐을 그가 직접 들고 장거리를 다녀올 수 없었기 때문에 진삼은 짐을 나르는 어린 나귀 한 마리를 데리고 다녔어요. 나귀는 그의 일에 꼭 필요한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에 진삼은 나귀를 정성을 다해 돌보 왔어요. 언제나 나귀에게 좋은 먹이를 충분히 먹이고 깨끗하게 씻기고 관리했지요. 덕분에 나귀의 털은 언제나 윤택하고 도봉산 이도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With what you said. 지금 저는 가지 않고 통과할 열차입니다. 스프레시션 성남 추임이 나왔습니다.
성남의 여자입니다. 일주일 성남. 뚝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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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뚝. 달빛 이야기 극장이 은혜님들의 사랑에 힘입어 도서를 탄생했습니다. 농담을 좋아하는 대감에게 재치를 발휘한 농부, 도와주러 온 나라의 미래를 끊겠다고 나서다가 화를 입은 장군, 어사 박문수의 삼촌이라 속이다 들통나 곤란에 빠진 남자 이야기 등 민담 15편을 직접 읽고 이야기 속 주제와 교훈을 찾아보세요. 달빛 이야기 극장 민담편이 여러분에게 즐거운 독서 경험을 제공할 거예요. 전국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옛날 전라도 여산 마을에 이화라는 이름의 힘이 센 장사가 살았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그가 사는 여산 마을에는 의문의 사건들이 연달아 벌어졌다.
여산에 부임하는 부사마다 자꾸만 죽고 뭐 백성들 역시 그렇지.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어나갈 것이다. 뭐, 불길한 일들의 연속으로 그래서 마을이 점차 폐허처럼 변해가고 이곳에 부사로 부임하고자 하는 이가 아무도 없자 진짜 이화가 용기를 냈다. 그가 여산 부사 자리에 자원한 것이다. 이화가 부사로 부임한 이튿날 밤 날 밤이야. 그가 관아의 후원 연못을 산책하고 있을 있었을 때였다. 그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짐승이 연못에서 스르르 빠져나와 천천히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목격했다. 저게 뭐지? 저게 뭐지? 그가 발소리를 죽이며 뭐야? 몰래 그 짐승의 뒤를 쫓으며 보니 짐승의 정체는 바로 자라였다. 자라였던 거다. 자라의 크기를 보아하니 수백 살은 된 것 같았다. 자라는 마을을 서서히 걸어 어느 민가의 문 앞에 서더니 이렇게 말했다. 여배가 문 열어라. 그러자 닫혀있던 민가의 문이 스르르 열렸다. 자라가 그 문 안으로 들어가고 조금 있으니 집 안에서 어떤 사람이 배앓이로 고통스러워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제야 이화는 마을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어나간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저 자라가 밤만 되면 민가에 찾아가 백성들을 괴롭혀 죽게 하고 있었구나. 그 다음 날 이화는 어제 자라가 찾았던 집 앞에 함정을 파놓았다. 밤이 되자 아니나 다를까 어제 자신이 괴롭히던 사람을 더더욱 괴롭히기 위해 자라가 이 집을 찾아왔다. 그리고 자라는 보기 좋게 이화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 죽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던 자라를 퇴치한 것은 이화에게 몹시 기쁜 일이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있었다. 바로 지난밤 자라가 민가의 문을 열기 위해 했던 말이었다. 이화는 민가 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배가 문 열어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대문에 걸려있던 자물쇠가 저절로 스르르 풀리며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닌가. 이화는 그 자물쇠를 가져왔다. 그런 다음 자물쇠에게 다시 말을 걸었다. 혹시 이 여백 장군님이십니까? 장군님의 넋이 이 자물쇠에 깃든 것입니까? 그렇다. 이 여백 장군은 임진왜란 때 외적을 몰아내기 위해 명나라에서 구원병을 이끌고 온 장군이었다. 그러나 그는 불행히도 전쟁 중 세상을 떠났고 그의 넋이 집집마다의 자물쇠에 깃들게 된 것이다. 이화가 다시 자물쇠에 물었다. 백성들을 괴롭히던 자라를 퇴치하였으나 아직 부사들이 연달아 죽었던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여백 장군님께서 그 이유를 아신다면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자물쇠가 답했다. 그 이유는 관아 후원에 있는 은행나무 속에 전년 묵은 암수 여우 한 쌍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여우들이 부임한 원님들을 해치고 그들의 피를 먹어오고 있다. 이화가 당장의 후원으로 달려가 은행나무를 보니 그 크기가 너무나 커서 아무리 힘이 장사인 자신이라 하더라도 벨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이에 그는 부하들을 시켜 나무를 빙 둘러서 짚을 쌓고 울타리를 만들게 했다. 이렇게 은행나무 주변을 완전히 봉쇄한 뒤 그는 불을 질렀다. 불길이 활활 타자 불길 속에서 한 마리의 여우가 뛰쳐나왔다. 그리고 봉쇄되었던 울타리가 불에 타며 생긴 틈으로 재빠르게 도망쳤다. 순놈이다! 잡아라! 부하들이 숫여우를 붙잡느라 정신이 팔린 사이
암여우도 쏜살같이 나무를 빠져나와 어디론가 도망을 가버렸다. 그리하여 이화는 순여우는 붙잡아 죽였으나 암여우는 놓치고 말았다. 이화가 자물쇠에 다시 물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이 여백 장군님, 전년 묵은 암여우를 놓치고 말았는데 이제 저와 이 마을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너는 3년 후 명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죽을 것이다. 네가 암여우를 놓치고 그 여우가 명나라로 향했으니 그 화가 내게도 미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그리고 그 대답을 끝으로 자물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행히도 이 일 이후 여산 마을에는 더 이상 기이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고 평화가 찾아오는 듯했다. 이화는 자물쇠가 해준 불길한 말을 잊고 지냈다. 한편 도망친 암여우는 명나라로 건너가 인간의 모습으로 둔갑해 명황제를 유혹했고 황후가 되었다. 그녀는 3년 동안 황제 곁에서 지내며 황제의 총애를 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여우 황후는 자신의 복수를 시작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심각한 병에 걸린 척하며 밤마다 몸을 뒤틀며 괴로워했다. 황제는 고통스러워하는 황후를 보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이때 여우 황후가 황제에게 말했다. 폐하, 저의 병은 그 어떤 명나라 의원도 고칠 수가 없사옵니다. 제가 듣기로 조선에 이화라는 유명한 의원이 있다 하옵니다. 저를 진정 걱정하신다면 부디 그 자를 불러주시지요. 이화, 내 남편의 목숨을 앗아간 나의 원수. 내 너를 잡아와 내 손으로 복수를 하고 말겠다. 황제는 곧바로 조선에 사람을 보내 이화를 황궁에 들라 했다. 이화로서는 뜬금없는 명이었다. 그는 의원도 아닐 뿐더러 의술에 대해서 아는 바도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나라 황제의 명이었기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때 그의 머릿속에 3년 전 자물쇠가 해주었던 이야기가 생각났다. 내가 3년 뒤 명나라에 가서 죽을 운명이라더니 지금이 그때인가 보구나.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그는 자신의 형을 찾아갔다. 이화의 형은 몸이 아파 늘 병석에 누워 지냈지만 예로부터 뛰어난 신통력과 통찰력을 가진 이였다. 이화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했다. 그러자 형이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있더니 답했다. 머릿속에 어떤 글귀가 떠오르는구나. 아마도 이 글귀가 결정적 순간에 너를 도울 듯하다. 그것을 써줄 테니 종이를 가슴에 품고 다니며 절대로 잊지 말거라. 부디 몸 조심하거라. 먼 길을 떠나 마침내 황궁에 입궁한 이화는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었다. 황궁의 경비는 몹시 삼엄했기 때문이다. 신하들은 이화에게 황후를 치료하는데 며칠이 걸릴 것인지, 황후가 완치되는 것이 언제가 될 것인지 꼬치꼬치 물었다. 황후가 완치될 날짜를 약속받아야만 황후의 진맥을 위해 그를 들여보내주겠다는 것이었다. 이화는 생각했다. 황후를 치료하지 못하면 무사히 황궁을 빠져나갈 것은 꿈도 꾸지 못하겠군.
이래서 내가 명나라에서 죽을 운명이라 하였던 것인가. 그는 두려움과 긴장감에 갑자기 대변이 마려워졌다. 그래서 서둘러 변소로 향해 옷을 벗고 앉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변소 아래에서 양손이 불쑥 나오더니 그의 엉덩이를 턱 붙잡은 것이다. 이화는 놀라 기겁해 일어서며 외쳤다. 아, 누구냐? 정체가 무엇이냐? 이화의 엉덩이를 붙잡은 것의 정체는 바로 귀신이었다. 귀신이 말했다. 자네, 조선 땅에서 왔다지? 조선 땅에는 문장가들이 많다고 하던데. 그게 왜? 나는 생전에 시인이었다네. 내가 기가 막힌 시를 짓다가 그 시를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 그게 한으로 남아 이렇게 변소를 떠도는 귀신이 되었지. 명나라에는 내 시를 완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 문장가가 없는 듯하니 자네가 나를 도와주지 않겠나? 나를 도와준다면 나도 자네를 돕겠네. 귀신은 자신이 짓담한 시를 읽기 시작했다. 천년을 살아온 흰 그림자가 인간을 미혹해 나라를 흔드네. 검은 밤 틈타 왕좌를 노리니 하늘도 이를 노려보도다. 진실한 칼이 마침내 꿰뚫으리니. 어떤가 딱 이 마지막 한 줄만 지으면 시가 완성되는데 말이야. 자네의 번뜩이는 문장력으로 제발 나를 도와주게. 그리고 이 순간 이화는 자신의 형이 건네주었던 글귀가 적힌 종이가 떠올랐다. 그는 서둘러 품속에서 종이를 꺼내 펼쳐보았고 조심스럽게 글귀를 읽었다. 어둠을 내려서 깨부수리라. 이화의 형이 적어준 글은 신기하게도 변소 귀신의 시와 딱 어울리는 내용이었다. 변소 귀신은 기쁨의 환호를 내지르며 말했다. 마침내 나의 한을 풀 수 있게 되었구나. 나를 도와주어 정말 고맙네. 이제 약속대로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물론이지. 저는 황후마마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제가 어떤 약을 써야 황후마마님을 낫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호라. 오호. 그렇구나. 그렇게 된 일이었어. 이거 참 흥미롭군. 내가 방법을 알려주겠네. 황후마마를 진맥하러 들어갈 때 약을 지을 때 필요하다고 하며 약방망이를 하나 달라고 하게. 약방망이를요? 그것으로 무엇을 빻아서 어떤 약을 지으면 됩니까? 그러자 변소 귀신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하는 것이었다. 그것으로는 때려야지. 예? 때리라뇨? 때려야 이 모든 일이 끝이 난다고. 자네가 지어준 이 시의 마지막 구절처럼 말이야. 의문의 말만 남기고 변소 귀신은 사라져 버렸다. 다음 날 이화는 황후의 방에 들어갔다. 그의 손에는 새로운 약방망이가 쥐어져 있었다. 뒤로 돌아 누워있는 여우 황후는 이화를 해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드디어 만났구나 이화. 오늘이 네 놈의 제삿날이다. 이화가 말했다. 황후마마, 이 약을 쓰면 병이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마침과 동시에 그는 떨리는 손에 힘을 실어 약방망이로 황후의 등을 내리쳤다. 그리고 그 순간
황후의 몸이 흔들리며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은 여우의 얼굴로, 치아는 날카로운 여우 이빨로 변했다. 몸에서는 하얀 털이 솟아올랐다. 그녀는 순식간에 거대한 백여우로 변한 것이다. 그제야 이화는 자신이 명나라에 온 것이 황후로 변한 여우의 계략임을 깨달았다. 네 이놈 때문에 그는 여우가 자신에게 반격을 하기 전에 재빨리 계속해서 약방망이로 여우를 공격했다. 그리고 마침내 여우는 쓰러졌고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황후의 방 안으로 들어온 신하들은 쓰러진 여우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 그제야 사람들은 황후가 인간이 아닌 여우였음을 알게 되었다. 이화는 자신이 황후를 없애버린 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웠다. 그러나 황제는 이화를 처벌하는 대신 오히려 상을 내렸다. 여우가 나라를 휘두를 뻔한 것에서 명나라를 구해 주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리하여 이화는 무사히 조선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는 이후 여섯 마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으신다면 스튜디오 은젤 창작동화 신비한 502 잡화점을 전국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원님이 있었다. 하루는 원님이 옆고을에 볼 일이 있어 아전들을 거느리고 말을 타고 나섰다. 그런데 옆